자, 우리는 90페이지 보기를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시적 대상은 시에 등장하는 모든 것인데 여기에서 시적 대상을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과 무형의 것들로 나눠서, 그러니까 뭐 소나무 같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부터 뭐 사랑이나 민주주의 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대상들도 다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간단하게 시에 나오는 모든 것을 시적 대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시적 대상의 기능. 1번, 화자의 정서나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 2번,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자, 요 정도 보기에서의 관점을 챙겨서 본문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제목이 학이니까요. 중심 소재가 학이다. 학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걸 일단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연을 딱 읽어봤더니 나는 학이로다. 화자 자기 자신을 학에다가 비유하면서 시작해요. 학이 진짜 자기가 학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학이라는 대상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보조관념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은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관계를 만드는 은유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려는 비유적인 장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화자를 비유하는 자연물 1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학의 속성을 알아내야 돼, 이제부터.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박모는 별표가 붙어 있어요. 밑에 쭉 내려와서 어휘풀이를 읽어보면 박모는 뭐야? 시간적 배경이지. 어떠한 시간적 배경? 해가지는 저녁이에요. 그쵸?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획득할 수 있고, 수묵색 거리는 공간적 배경. 근데 이 스트리트가 수묵색이라는 것은 까만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회색이라는 굉장히 무채색의 공간. 보통 무채색의 공간은 좀 정이 없고 좀 삭막하고 그런 느낌이야. 그럼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 수묵색 거리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가량이면이라는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왔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지. 그치?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졸업생 선배가 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서 선생님, 우당탕탕이 표준어가 아닌 거 아세요? 라고 한 거야. 대학생 선배가. 그래서 우당탕탕이 표준어가 아니야? 그럼 뭔데? 그랬더니 우당탕 퉁탕이요.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우당탕탕이 표준어가 아니고 우당탕 퉁탕이 표준어인지 알았어요? 몰랐지? 나도 몰랐거든. 그래서 그래? 난 몰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이 국어 선생인데 왜 그게 표준어인지 몰라요? 막 그러길래, 야, 내가 국어 선생이지 국어사전이냐? 이렇게 막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아니 국어 선생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 가량이면 이런 단어를 나는 모르거든. 그러면 가량이다라는 단어가 있나? 나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준도 검색을 해봤지. 없어. 가량이다 뭐 그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량밖에 안 나요. 뭐 7시 가량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단어를 처리하지 못한 거야. 그러고 나서 시를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 어둑한 저작가의 지향 없이 설양이면, 여기서 설양이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었던 거야? 갈 양이면의 뜻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갈 양이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얘는 시적 허용.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시적 허용이었던 거예요. 자, 박모의 저녁에 수묵색 거리를 가면, 내가 나서면 슬픔은 멍인양. 자, 요렇게 양이라는 비유어가 사용됐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비유어를 통해 연결하면 우리는 이걸 지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린 내신 대비도 해야 되니까 은유와 지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좀 인지를 해주는 게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슬픔은 멍인 것처럼 목줄기에 맺혀 소리도 낼 수 없는 처지를 화자는 학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학이 화자의 슬픔의 정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슬픈지, 화자가 학인데 왜 학이냐면 슬퍼서 소리를 못 내가지고. 근데 왜 슬프냐면 오늘 또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겠죠?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라는 시행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흘러가건만 하지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적은 고향을 안고 살아가요. 마음속에 아는 고향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운 대상일 겁니다. 자, 이 고향은 화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것, 그리움의 대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소중한 것, 그리움의 대상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화자는 어때? 나는 향수할, 그리워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는 상태. 그럼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복된 길이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오는 게 가나안이거든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상적 공간. 그럼 가나안의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어떤 공간이야.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 나왔던 뭐랑 똑같아요? 가나안의 복된 길은 고향과 똑같은 곳이지. 그럼 여기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대조대비되는 존재로 설정했어.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은 소중한 공간이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그립고 소중한 그런 이상향을 모르겠어 라는 건 나한테는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창창한 담채와 푸른 빛이 도는 그림 같은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삭막한 그런 공간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슬픈 거죠. 여기서 화자가 왜 슬픈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었고,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것처럼 머리에 설레노니. 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설렌다는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할 만한 요소가 두 군데나 있어. 일단 첫 번째는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는 약간 꿈이 푸르고 솔바람 소리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야. 그치? 근데 그 푸르른 솔바람 소리가 아득한 풍랑인 것처럼 머리에 설렌다. 자, 아득한 풍랑의 원관념은 솔바람 소리고요. 아득하다는 건 멀고 멀다. 멀고 먼 파도인 것처럼 머리에 설레논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 화자의 애상감은 전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꿈 푸르는 솔바람 소리 좋은 거는 멀고 멀게 느껴져요. 멀고 멀게 느껴지니까 지금 상황 전환 안 된 거고, 여기서의 설레는 감정은 우리가 막 예쁜 애가 막 너 전화번호 뭐야?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그냥 평정심에서 벗어난 상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냥 다 설렘이라고 해요. 여기서 혼란스러운 상태. 화자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깃털은 지금 나 학이잖아. 깃털은 남루하여 초라하여 올빼미처럼 추운 상태. 자, 여기 2번입니다. 뭐 2번이야? 화자가 자기를 비유한 보조관념 2번이요. 1번은 학이었고 2번은 초라한 올빼미요.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나 타고난 게 차라리 욕되도다. 아, 나 너무 이렇게 모욕적인 것 같아. 타고났어. 그런 걸 타고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계속 부정적이야. 어둑한 저잣가라고 하면 시장, 길거리에 지향 없이, 목적지 없이 설, 양이면 목적지 없이 서면, 이거 시적 허용이죠. 목적지 없이 선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방황하는 상태. 방황하게 되면 우러러 밤소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 한 오래기는 한 올. 왜 우리 이렇게 길쭉한 것들을 머리카락이나 털실 같은 걸 한 올 한 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올의 갈대인 것처럼 한 올의 갈대처럼 마르는 학이로다. 자, 그럼 화자는 자기 자신을 학이고 올빼미이고 갈대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게 이 시의 주제인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만 더 얻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에서 자기 자신을 학이라고 인식했어요. 그쵸? 학의 속성은 뭐였죠? 슬픔이었어.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2연, 3연, 4연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딱 도착했더니 자기 자신을 그냥 학이 아니라 마르는 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된 거야? 심화된 거야? 심화됐죠? 네, 여기서 우리는 화자는 첫 번째 연에서는 학이더니 마지막 연에서는 마르는 이라는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됐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내용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보는 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시는 저새. 자, 저산, 저새, 돌아와, 우네. 자, 새가 운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새가 소리를 낸다, 이걸 그냥 운다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슬픈 애상감을 드러내는 운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2 때 또는 고1 때 상충곡에서 숲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런 부분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거기에서 야, 여기서 숲풀에 우는 새 애상감 아니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숲풀에 우는 새는 왜 애상감이 아니었어? 지금 맥락이 뭐야? 상충곡의 맥락은 봄 경치를 구경하는 장면이며, 그 봄 경치를 즐기는 장면에서 숲풀에 우는 새가 애상감일까요? 아니거든요. 맥락과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맥락과 연결을 해봤더니 아까는 저 산이었는데 두 번째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공간적 배경이 지금 어때?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이니까 부정적인 공간적 배경과 운해를 결합하면, 자, 여기서 운해는 그냥 짹짹거리는 게 아니라 뭐야? 애상감이지. 자, 이 젖에 돌아와 운해, 여기서는 애상감이 느껴지는 것이고, 자, 젖에로 인해서 화자가 애상감이라는 특정한 정서를 느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이제까지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수많은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이 12년의 여러분들의 학업의 과정에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없을 거예요. 자, 객관적 상관물 마지막으로 정리할 테니까, 자, 객관적 상관물을 아직도 잘 획득하지 못한 친구는 오늘 잘 획득을 해보세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일단 객관적이다라는 말과 상관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일단 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이어야 돼요. 화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이어야 돼.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상이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화자가 자기 자신과 상관지어 인식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재권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 실제로 안 헤어졌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재권이가 나한테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나는 그런 재권이를 보고 화자인 내가 슬퍼졌어.
자, 여러분 이런 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에요. 왜 아니게? 재권이 나랑 친구잖아. 그럼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에요. 근데 저 새는 어때? 저 새가 울고 있어. 근데 얘랑 나랑 아무 관계도 아닌데. 내가 이 저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과 상관지어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애상감이라는 특정한 정서가 유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슬픔은 이 저새가 나랑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야. 재건이가 헤어져서 슬픈데 나도 슬퍼. 왜냐면 나랑 얘랑 친구니까 얘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지. 그런 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야. 근데 저새는 나랑 직접 관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새의 울음을 나와 상관지어 인식했기 때문에 화자에게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킴. 이게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이죠. 화자에게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하고 화자가 그걸 자기 자신과 상관지어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정서가 유발된다. 이게 객관적 상관물의 특징이에요. 자, 저새가 돌아와 우네. 그러면 저새 돌아와 우네, 저새 돌아와 우네 유사한 시행을 사용해서 지금 애상감을 계속 심화하고 있어. 가세. 가세라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떠나자라고 제안을 할 때는 여기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마음에 들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자라고 말하는 건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표출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화자가 표출되어 있고 화자는 지금 그리워하는 감정이 있는데 저 산에 갇혀있는 듯한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그래서 저 새가 우니까 슬픈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를 화자가 인식하는 부정적인 현실인식 구간으로 묻겠습니다.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제시하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자, 떠나자 라고 했어요. 저 어두운 들을 지나. 그럼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야. 그냥 지나갔어요. 그쵸? 저 어두운 강을 건너갔으니까 어두운 강도 목적지가 아닐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저 남산 꽃산에 꽃 피러 가세라고 청유형 어미를 또 사용했어. 자, 요 남산 꽃산이 나의 목적지이고 거기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야? 꽃을 피우러 가는 거니까. 꽃을 피는 게 나의 목적이 되겠죠? 사나 사나 사나. 자, 여기서 산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했어. 산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사나 부르는 도노법이 사용됐고 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산이에요. 자, 타오르는이 아니야. 타오를. 시제가 뭡니까? 미래 시제. 그럼 이 산은 미래의 존재예요. 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극복할 산의 모습을 제시했고 저 꽃산에 눈부시게 기쳐오를. 기쳐라는 건 날갯짓을 하면서 오를. 자, 타오를, 기쳐오를 다 미래 시제가 사용되어서 이 새하얀 새여. 자, 아까 전에 사나 도노법 1번 사용됐고 새여 도노법 2번 사용해서 산을 부르고 새를 부르는데 산과 새는 둘 다 미래의 존재입니다.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미래의 존재. 자, 여기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두 번째 구간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첫 번째 구간과 달리 뭘 제시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야. 무슨 모습이야? 미래의 모습. 그런데 화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이죠. 자, 여기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게 두 번째 구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산과
새하얀 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인식해 주세요. 이 산과 이 새하얀 새는 현재 존재한 대상이 아니라 미래에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대상들을 불러봤어.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현재로 돌아와서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저 새가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그럼 다시 뭘로 돌아왔죠? 부정적인 현실 인식으로 돌아왔고, 자, 저 새의 기능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저 새는 울고 우리는 아파. 그러면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 중에 부분집합으로 감정이입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또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객관적 상관물 안에 쏙 들어가는 감정이입.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화자에게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야. 그런데 요 감정이입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할 때, 그런 경우 우리가 얘를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저새는 화자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서 울고 있는 저 새와 여기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에서 날아오르는 새하얀 새의 이미지가 대조대비되는 상황. 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이거였어. 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의 모습을 좀 보자. 그럼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죠? 부정적인 현실인식에서 시작해서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더니 다시 부정적인 현실인식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또 짚어주는 게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요. 자, 94페이지에 4번 보기 찾았나요? 94페이지에 4번 보기를 윤지야 읽어줄까요? 네, 공통점 구간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서 캐릭터가 두 명이 나와요. 그쵸? 첫 번째 캐릭터는 자기 내부로 계속 파고들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어. 하는 자기 변화를 도모하는 첫 번째 캐릭터가 있고, 또 두 번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현실의 문제를 공론화. 전체적인 우리의 문제로 밝혀주면서 야,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방법을 찾아내려는 그런 캐릭터. 가의 캐릭터는 일제강점기의 윤동주.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바꾸려는 그런 캐릭터가 가의 캐릭터. 나의 캐릭터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니까 얘는 부정적 현실이 뭐겠어요? 독재 정권. 자유가 박탈당한 독재 정권의 현실이 부정적인 현실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1, 캐릭터 2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본문으로 갑시다. 참외로. 자, 첫 번째 장면에는요, 화자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봤더니 거울 속에 뭐가 있어? 당연히
내 얼굴이 있겠지? 근데 그 내 얼굴을 보고 화자는 모욕감을 느껴요. 거울을 보고 얼굴을 딱 봤더니 모욕적이다. 근데 그 모욕감의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모욕감의 이유는 내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에 모욕적이야. 자, 선생님이 채은이한테 뭔가를 줬어. 그러면 그건 유물이 아니야. 아니지, 내가 살아있는데. 그치? 그게 유물이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은이가 쓰고 있는 저 모자를 대한민국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쵸? 유물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나 자신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다. 그럼 이 왕조는 망했을 겁니다. 나는 망한 왕조에 남아있는 존재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너무 모욕적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 거울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잘 안 보이는 이 거울은 내가 망한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해주는 매개체잖아요. 그런 자아성찰, 역사적인 자아성찰의 매개체, 역사적 자아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을 봤더니 내가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서 쪽팔려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지금 이제 화자는 반성문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반성의 경험을 떠올려 볼게요. 반성의 경험. 자, 내가 나에 대해서 반성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 여기가 현재야.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나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네? 하고 현재에 반성을 한다면 그 반성은 뭐에 대한 반성이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반성일 거예요. 자, 그럼 과거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 현재의 걸 반성을 할 거 아니야. 얘가 반성 1번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다면 나는 미래에도 반성해야 되겠지. 지금도 똑같으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미래에도 또 반성을 해야 돼. 얘가 반성 2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소파에서 뒹굴거리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을 빼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희한하게 유튜브에서 나한테 자꾸 그런 걸 추천해줘. 막 필라테스 영상, 막 무슨 스트레칭 영상.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살 빼는 거구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근데 나는 오늘도 치킨을 시켰어. 치킨을 기다리면서 소파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이렇게 살 빼는 거구나.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근데 난 내일도 후회하겠지. 왜? 지금 치킨이 오고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했어? 오늘도 내가 한 게 없네. 그치? 근데 오늘 밤에도 또 똑같지 않겠어? 나는 오늘도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런 자아성찰. 자, 그게 지금 여기서 제시가 돼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만 24년 1개월은 뭘까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그러니까 얘는 과거예요. 과거에 대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이 참회는 언제 합니까? 지금요. 지금 반성문 쓸 거 아니야? 과거에 대한 현재의 참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 거. 나는 목적이 뭐였지? 삶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였지? 모르겠어. 자기 삶의 목적이 불분명했던 것 같아.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나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 참회를 해야 돼. 얘는 언제의 참회?
미래에 하는 참회. 무엇에 대한? 그때 그 젊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지금, 현재. 현재에 대한. 그럼 내가 현재 뭘 잘못했냐면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 고백이라는 건 참회록을 쓰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자, 참회록을 쓰는 행동에 대해서 화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현재 참회록을 쓰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참회록이 뭐가 문제냐면요. 자신의 잘못은 인식해. 하지만 변화하진 않아. 달라지진 않아. 자, 잘못은 인식했지만 내가 실천으로 연결되진 않는. 자, 요거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우리. 밤마다 느끼는 그거. 자, 그걸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이 부끄러운 고백은 소극적 참회라고 할게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그 소극적 참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잘못만 인식하고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미래에도 부끄럽게 생각할 거다. 자, 밤이면 밤마다, 여기서 밤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겠죠?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 여러분, 얘는 행동입니다. 그쵸?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실천을 했어. 그럼 얘는 참회는 참회인데 자기 잘못도 인식을 했고 실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적극적인 참회로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참회야. 자, 거울을 빡빡 닦으면요.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쵸? 자기 잘못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 고백, 참회록을 쓰는 행동은 소극적 참회에서 거울을 빡빡 닦는 적극적 참회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면서 닦아보자 그러면 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빡빡 닦아서 내가 나 자신의 잘못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누굴까요? 거울에 비치는 나.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무슨 뜻이냐면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밑으로 걸어 들어가면 난 운석에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치?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제에게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무슨 뜻일까요?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내가 희생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나의 미래를 생각했더니 나는 어떤 거야? 슬픈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할 거야. 적극적으로 저항을 안 할 거야. 그럼 안 슬퍼요. 안 죽으니까. 근데 내가 나 이렇게 되겠지? 하고 슬퍼한다는 건 적극적인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는 극복하려는 의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참회록에서는 반성이 2번이 나옵니다. 현재 하는 과거의 참회, 그 다음에 미래에 하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참회. 과거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무슨 기쁨을 말아 살아왔던가? 나 왜 살았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어? 반성문만 쓰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미래에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울을 빡빡 닦게 되고 거울을 빡빡 닦게 되는 실천적인 행위를 했더니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프네 하는 내용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누가 우리 윤지 바보라고 했어. 이런 거. 누가 우리 윤지 바보라고 했어? 이건 우리 윤지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내 생각에는 하늘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자, 하늘을 본 것에 대한 부정.
하늘 본 사람 없어. 누가 하늘 봤대. 그거 다 헛소리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면요.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이라고 하늘의 의미가 구체화되면서 여기서 하늘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현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민주주의지. 독재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화자는 야, 말도 안 돼. 누가 민주주의를 경험했대? 우리 아무도 아직 민주주의 경험하지 못했어.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진정한 민주주의. 하늘이 아니고 아직은 멀었어.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부정적 현실. 너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그럼 너는 바보예요. 사실은 네가 본 건 먹구름인데 너는 그걸 하늘이라고 생각하더라. 너의 어리석음을 비판. 네가 보는 거 그거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고 먹구름이야.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먹구름과 쇠항아리는 진정한 하늘이 아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어리석어. 하고 비판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자,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사람들에게 닦아라.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그럼 닦아라. 구름 찢어라. 쇠항아리. 자, 서술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런 거 뭐예요? 서술 앞으로 당기는 거. 도치. 와 명령형 어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속 구름과 쇠항아리를 닦아라, 찢어라는 제거했으면 하는 요구를 제시했죠.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자, 아침 저녁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고 이 구름을 닦아내고 제거하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진정한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외경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외경이라는 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감동적일 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경이라는 것은 두려울 정도의 존경심. 아마 진정한 하늘을 보게 되면 두려울 정도의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쇠항아리, 이 부정적인 현실이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연민을 알리라. 연민을 알리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재권이 곱창 먹어요? 곱창 먹어요? 도연이 곱창 먹어요? 진욱이 곱창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아니, 곱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곱창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현지쌤이 되게 어린이 입맛인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현지쌤 어린이 입맛이어서 처음에 이제 별로 우리가 안 친할 때는 이렇게 야채 같은 것도 잘 먹는 척 하더니 이제 친해지니까 막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야채를 막 다 골라내. 막 곱창도 안 먹고 막 닭발도 안 먹고 막 안 먹는 게 엄청 많아. 현지쌤이 보면 진짜 딱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진욱이와 현지쌤은 곱창을 안 먹잖아요. 그런 종류의 연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진정한 하늘을 봤잖아. 근데 쟤는 그걸 몰라. 진짜 딱하다 하는 연민. 어떤 연민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연민은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진욱이, 김현지, 하늘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에 대한 진짜 불쌍하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니 연민을 알게 될 것이다.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을 아무리며 경건한 태도로 연민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럼 여러분 엄숙한 세상은요. 내가 서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야. 맥락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 엄숙한 세상은 서러우니까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자, 이 엄숙한 세상은 부정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생각해보면 엄숙하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뭔가 절이나 성당에 갔을 때 뭔가 그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엄숙한 거 아닙니까? 그쵸? 엄숙한 세상은 표면적인 의미는 긍정적이야, 성스러움. 근데 그 안에 이면적인 의미는 어때요? 부정적이지. 억압적인 현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억압적인 현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런데 이면적으로는 이런 표현 기법을 잘한다 막 이런 거. 표면적으로는 이런데 이면적으로는 이런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모순 관계일 때 우리가 이런 걸 반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엄숙한 세상에서 반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좀 인지하시고, 자, 나는 이 부정적인 현실을 서러워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살아가리라.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아무도 없을걸?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아직은 아니야. 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우리가 닦아라, 찢어라 하는 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챕터는 97페이지에 보기 4번의 보기 찾으셨나요? 자, 97페이지 4번의 보기를 도연아 좀 읽어주세요. 층층배와 이제는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지지된 층층배는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을 창안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진술하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굵은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을 창안하여 가족을 나타나는 그런다. 네, 일단 공통점 구간에서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자, 이게 공통점인데 가는 화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목소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자예요. 헌신하는 부모님이 화자고 나는 누가 화자예요? 자식의 목소리. 그래서 화자가 여기는 부모님, 헌신하는 부모님 주체가 이제 화자이고 여기는 그 헌신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화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둘 다 형태적 유사성을 모티프로 시를 썼어요. 자,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 자, 사다리와 원고지는 둘 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서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의 형태적 유사성. 이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는 둘 다 헌신과 애정, 보살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였어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층층계는 계단이라는 뜻이고 화자가 있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을 드러내줘요. 자, 첫 번째 연 적산가옥 별표부터 있다. 자, 읽어봤더니 적산가옥은 어떤 곳이에요? 네,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떠나간 그런 건물이잖아. 자,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뭐 50년대, 뭐 60년대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일 겁니다. 자, 적산가옥은 낡은 건물, 오래된 건물,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라는 화자의 공간을 제시하고 그 2층에서 화자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이게 화자의 직업이에요.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이렇게 국어 강사 이수경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 물론 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나는 이 일을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수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장 선생님인데도 계속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그래. 네가 수업을 너무 좋아해서 학원이 못 크는 거다. 이제 수업을 좀 줄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업을 좋아해가지고 수업만 하니까 학원을 못 키우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수업을 너무 좋아해. 이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을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 어른들 중에 자기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찰해 보면 아, 세상에 그런 어른이 별로 없다. 원래 다 직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으로서 나의 강점이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과 하는 이 수업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삶이 이수경으로서의 삶과 이수경 국어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냥 이수경이 이수경 국어고 이수경 국어가 이수경이야. 나는 사생활 같은 게 없어요. 애초에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9999예요. 그리고 나의 아이패드나 모든 이런 것들은 패스워드가 안 걸려 있어. 사생활이 없다는 점이 좀 약간 안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과 수업을 하는 건 좀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이 자기 직업에서 공허감을 느껴요. 글을 써도 계속 공허하게 생각해. 왜냐면 이 사람에게 이 직업은 글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이 글을 쓴다는 이 직업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허감. 어떤 것은 어린 것에 학교에 내는 돈이 되고 어느 글은 내가 쓴 글 중에 어떤 거는 가난한 살림을 장만하는 수단이 되고 또 어떤 글은 늘 부족한 나의 용돈이 되고 그럼 이 세 개의 행은 뭐예요? 자기가 글을 써서 이 살림을 꾸려가는 생계 수단이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구간이죠. 열거를 통해서 이 글이 나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생계 수단이다. 라는 구체화. 밤 1시 혹은 2시 화장실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자, 여기 가난한 가족의 현실.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 가족들은 무심하고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거는 누구의 정서예요? 화자의 정서. 쟤네는 왜 자고 있어? 가장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가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못 자고 일해야 되고 나를 믿고 있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저런 것들을 보니까 서글픈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 서글픔은 화자의 정서. 저렇게 나를 믿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애들을 보니까 아, 다시 일하러 가야지.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사다리를 밟고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글을 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자, 얘가 보조관념, 얘가 원관념. 그치? 원고지에 글을 쓰는 모습을 요렇게 고개사들은 얘가 보조관념이야. 그럼 뭐가 원관념일까요? 원고지에서 글을 쓰는 화자가 원관념이겠죠? 원고지에서 글을 쓰는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사닥다리를 밟는 고개사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자,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가서 새까만 유리창에 밤이니까요.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럼 유리창에 비치는 이 얼굴은 누구겠어? 화자 자신의 모습이겠죠? 자, 그것은 이 수척한 얼굴은 자기 자신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자, 왜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얘가 나를 아빠라고 하는 거야, 성기야. 네가 얘를 책임져야 돼. 아니, 나를 뭘 믿고. 어처구니가 없지. 나는 진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잖아요. 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어설픔을 인식한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어설픈 존재인데 내가 아빠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나의 어린 것들은 자식들인데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생무, 야채, 생무처럼 포름촉촉 얼어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뭔가 감정이 느껴져야 돼, 얘들아. 나의 자식들이 춥잖아. 나 같은 걸 아빠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추운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염려되고 안타까운 감정. 그러니까 이래야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막 자책감 이런 것들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부모님이 화자였고, 자, 이 사랑을, 헌신을 퍼부어주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화자가 여기서 등장을 했다면, 이제 누가 화자예요? 자식이 화자입니다. 자, 어머니는 시적 대상이고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자, 어머니의 말버릇. 어머니는 사투리를 쓰는 분이라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말을 둥글게 하는 게 어떤 건지 독자의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 그 다음 구간에서 화자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줘요. 오느냐 가느냐 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 라는 사투리가 되고, 자, 자느냐 사느냐 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어머니의 이 둥근 말투, 말버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남구 잎은 푸르딩딩 해지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 간가,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아난가. 어머니의 둥근 말투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어머니의 말의 특성,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자, 이응이 떠받드는 주체. 다른 것들은 이응에게 떠받듦을 당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응은 떠받드는, 그러니까 대접해주는, 돌봐주는 주체입니다. 그럼 이응은 누구랑 연결돼요? 눈 닫은 거 맞아요? 내가 다른 학년들에게는 주지 않고 3학년들에게만 페퍼민트 스틱 준비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맑은 정신을 좀 챙기세요, 여러분. 3학년들한테만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학년들한테 비밀이에요. 너네 주려고 페퍼민트 스틱이 택배로 왔는데, 택배를 딱 봤는데 냄새가 페퍼민트도 확 나는 거야. 뜯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뭔지 알았어요. 와, 냄새가 엄청 강력해요. 얘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윗부분을 돌리면 약간 길쭉한 부분이 나와서 마스크 위로만 갖다 대도 냄새가 이렇게 확 나서 잠이 깹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돌리면 이렇게 약간 액체가 한 방울씩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나 뭐 손수건 같은 데다가 페퍼민트 냄새. 그러니까 얘가 기능이 냄새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냄새. 그래서 리프레시 되는. 네, 잠깐 빌려주세요. 이렇게 윗부분을 열면 이렇게 길쭉한 데가 나와서 이렇게 코에 갖다 대면 엄청 강렬한 페퍼민트 냄새 때문에 약간 리프레시 돼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돌리면 액체가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방울씩 톡톡 이렇게 묻혀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통에 갖고 다니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때. 아, 어떤 친구가 눈 밑에다가 발라봤는데 아주 따가워요. 나 여기서 몸개그를 시전해줬어. 저기 서가지고 너무 졸리니까. 눈 밑에다 발랐는데 막 눈을 못 뜨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한참 걔 때문에 웃었어요. 그래서 눈 밑에 바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한 사건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자, 요 이응은 그럼 뭐와 연결돼요? 어머니와 연결되고 다른 것들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자식들 하고 연결이 되죠? 자,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어머니의 속성.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이 없는 선한 존재. 일생을 흙 속에서 산 고달픈 노동에 시달린 존재. 왜 고달프게 노동했겠어? 자식들을 떠받들기 위해서. 자,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은 누구의 모습?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자, 그럼 여기 어머니가 가진 것을 퍼주신다는 이응이 떠받들고 있다 하는 속성과 연결이 되죠. 이응과 어머니의 유사성. 자,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 C자의 열린 구멍은 누굴까요? 이렇게 생긴 어머니에게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어라이. 어머니의 가치관. 오순도순 살어라이. 어머니의 가치관이 제시됐죠. 뭐예요? 공존, 배려,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자, 어머니의 그 둥근 말투와 어머니의 가치관을 거쳐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어. 자, 여러분 첫 번째 행을 보세요. 첫 번째 행에서는 어머니가 둥글게 하는 게 뭐뿐이야? 말이지. 근데 마지막 연에서는 어머니가 뭘 둥글게 해요? 모든 것을 둥글게 해요. 어머니의 속성이 더 강화되고 일반화됐죠? 심화됐죠?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자는 게 오늘의,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의 보기를 읽어갑시다. 자, 100페이지의 보기 찾으셨나요? 진우가 좀 읽어주세요. 이상의 초투시 일과 국제교의 새벽편지는 모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투시 일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새벽편지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형성하고 고통 속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연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일단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의 모습, 이 공통점 구간인데요. 초토의 시는 뭐가 부정적 현실이야? 6.25 전쟁이고. 자, 새벽편지는 뭐가 부정적 현실이야? 독재 정권,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치 현실이 배경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형상화한 구간. 두 번째,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는 구간. 세 번째,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전환된 인식이 드러나는 구간을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시는 초토의 시이고 배경이 6.25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초토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초토라고 하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 대한 시 하고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건 시리즈물이다. 이렇게 연작시다 라는 뜻이죠. 그중에 우리는 한 개만을 배우는 거고 자, 첫 번째 연에서 그 초토의 장면이 제시되어 있어요. 판잣집 유리딱지. 판잣집 유리딱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빈곤해진 현실. 그쵸? 초토의 현실. 빈곤함.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아까 뭐뭐 인양이라는 비유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이런 약간 낯선 비유어, 뭐뭐처럼이나 뭐뭐 같이 뭐 이런 낯익은 비유어들은 많이 봤지만 뭐뭐 인양, 뭐뭐 마냥 이런 거 좀 보면 지급법이라는 걸 좀 인식해 줍시다. 자, 불타는 해바라기처럼 걸려있다.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굉장히 가슴 아픈 판잣집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슬펐어.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눈부신다라는 건 눈이 시리다.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햇발이 눈물 날 것 같아서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자, 여기서 화자는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뭐 이 상황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 자,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자, 여기가 화자의 현실인식 1번. 화자는 울상이 된 그림자, 무력감과 슬픔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고통, 그 다음에 희망의 단초, 화자의 인식의 전환을 알아내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고통을 발견할 수 있는 구간이야. 자, 이제 희망의 단초가 나올 차례입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전쟁으로 인해 다 불타버린 초토의 현실이잖아. 거기에서 개나리가 새로운 생명이 망울졌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개나리를 발견해요. 그럼 얘가 뭐겠어? 희망의 단초.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생동감 막 뛰어가.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소녀의 미소. 이 초토의 상황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소녀가 막 웃고 있어. 앞니도 막 빠지고. 우리도 8세에서 9세 사이에 다 경험한 일 아니에요? 이빨 빠져가지고 이렇게 웃을 때 귀엽잖아요. 자, 죄 하나도 없다. 이노센트, 순수한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자, 얘네들이 이제 희망의 단초가 되고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흥이 막 나는 상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어. 개나리와 소녀를 바라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이제 뭔가 희망적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앞장을 서는 화자의 인식의 전환. 화자의 현실인식 2번. 뭔가 희망에 가득 차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자,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벽편지라는 시는 이렇게 S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약간 좀 어려운 감정이에요. MBTI가 S다. N이 있고 S가 있잖아요. N이에요? S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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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뭐예요? S. N. 이 재권이와 나 말고는 S인 사람들은 이 N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번 주에도 어떤 선배 2명이 학원에 놀러 와가지고 걔네랑 저기 제주도 해야지 알아요? 거기 가서 고기를 막 사줬어. 그 중에 한 명이 초등 임용 합격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야. 여자애가. 여자애 선배 하나, 남자 선배 하나가 놀러 와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지. 근데 그 남자 선배가 N이고 이 여자 선배가 S고 내가 N이야.
근데 남자 선배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 인간 세계의 장엄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 세계의 장엄함을 경험했어? 여자애는 계속 고기 먹고 있고, 남자애가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밤이었는데 이렇게 왠지 창밖을 딱 보니까 인간 세계가 너무 장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나도 가끔 비행기 탈 때 그런 적 있어. 비행기 밤에 이렇게 뜰 때 도시에서 비행기가 쫙 뜨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도시가 쫙 보이잖아. 그럴 때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인간들의 삶일 텐데 그 불빛 하나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고 그 안에 진짜 많은 스토리들이 막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근데 고기를 먹고 있던 그 S 여자애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막 이러는 거지.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N과 S의 차이. S들은 그냥 도시네, 이렇게 불빛이네, 밤이야, 약간 이런 걸 생각하는 반면 N들은 그 이면에 있는 뭔가 의미를 자꾸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 새벽 편지는 완전 N의 화자예요. S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 새벽에 막 약간 감성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벽에 별을 봤더니 갑자기 막 사랑이 샘솟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새벽에 별 봤더니 사랑이 느껴지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색깔을 잠깐 바꿔서 이렇게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었어. 지금 새벽이거든.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요, 이렇게 쓰세요. 밤의 존재. 근데 지금 새벽이니까 밤의 존재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 누구요? 나, 화자의 혼들만 깜빡이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은 새벽이겠죠? 새벽의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물결 밑줄 치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새벽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 자, 여기서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은 삶의 의지,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여기 부분이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자, 얘들아, 삶은 고통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21살일 때에 어느 날 소개팅을 하기로 한 거야. 소개팅 한 3일 전을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3일 앞두고 있어요, 윤지야. 어떤 사람이 나올까? 약간 설레지. 근데 귀찮아.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냥 취소한다고 할까?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약간 그 감정 상태. 말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해? 나가서 막 어색한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 근데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잖아. 약간 삶이라는 건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때 두 가지의 어떤 양면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야.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자, 고통은 안 좋은 거지만요. 그것을 내가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라는 건 삶을 직면해야겠다. 외면하지 않고 삶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직면해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기 묶어볼게요.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 구간은 또 선생님이 색깔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새벽의 존재들이 아니야. 얘는 어디의 존재야? 아침의 존재. 아침의 존재들이고, 이 아침의 존재들은 삶에서 느껴지는 그 소소한 행복,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삶에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자, 여러분, 새벽 편지는 언제 쓰나요? 새벽에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3번 감정. 희망을 느꼈다. 새벽에 별을 봤더니 희망이 느껴지더라. 그것도 되게 많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 새벽에 별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되새기고 다시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배경은 독재 정권이다. 아까 보기에서 읽었잖아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가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새벽 편지까지 했는데 오늘도 시를 8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현대시 9, 10, 11 6개 하면 이제 현대시가 끝나요. 그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꼼꼼하게 검사할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8개를 해야 되니까 다다다다 했고 다음 주에는 6개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제물을 꼼꼼하게 해오시고 자, 2가지 정도만 공지를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 시간표 진도 수업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쵸? 원래 하던 진도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확정인데 여러분들의 확인 수업 시간을 선생님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인 수업 시간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시간표 검사, 시간표 조사 여러분들의 스케줄 조사를 할 겁니다. 확인 수업을 확정하기 위한. 그 다음 주에는 3월 20일부터 이동하게 될 내신 대비 시간표를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월 시간표를 대략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적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것을 기준으로 확인 수업을 픽스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주에 요거 조사하니까 미리 3월 스케줄을 알아와라. 그게 첫 번째 공지이고 자, 두 번째 공지는 모의고사 과제물을 나눠드립니다. 자, 이거 QR코드로 제출하는 모의고사. 이거 성기 꺾어 주세요. 이거 언제 내는 거죠? 이거 언제 내는 거죠? 화요일 밤 12시까지 내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네, 제출을 하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어요. 가도 됩니다. 성적표 못 받은 사람 잠깐 남으세요.